오늘은 이제 186페이지의 정보 분석 기법과 기술적 분석 여기 할 차례인데, 자, 조금 이제 책이 좀 빠진 게 있어서, 자, 프린트로 먼저 볼게요, 여러분. 자, 그러면 정보 분석의 개념이다. 저번 시간에 한 것도 있어요. 자, 그럼 정보 분석의 개념부터 봐봐, 여러분. 자, 정보 분석이란 정보기관이 매일 산출해내는 방대한 양의 첩보를 검토, 정선해서, 그치? 정선한다는 건 뭐예요? 이게 선정해서 그런 말이죠. 국가안보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첩보만 가지고는 어때? 활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때? 이제 분석해서 보고서를 만들면 이제 정책에 활용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럼 2번에 동그라미 쳐, 여러분. 정보 분석이란 정보와 정책이 만나는 하나의 수렴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 이제 뭐예요? 이게 우리가 정보 소비자와 정보 생산자는 어디서 만나는 거야? 정보 분석에서 만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바꾸어 말하면 정보 분석은 정책 결정자들로 하여금 변화하는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숙지토록 해주는 동시에 문제 상황의 파악과 정책 선택을 보다 명료히 해줌으로써 궁극적으로 이를 통해서 국가안보에 공헌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국가안보에 공헌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건 어때요? 수직도 되는 거고 분석도 되는 건데, 분석관이 어때요? 누구랑 만나는 거야? 정보 소비자랑 만나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거야, 이게. 자, 그래서 정보와 정책이 만나는 하나의 수렴점이다.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정보 분석이다라는 말이죠. 자, 수집된 첩보의 대부분은 단편적일 뿐만 아니라 검증을 요한다. 이제 검증돼야 정보가 된다고 했잖아요. 첩보가 검증이 돼야 정보가 되는 건데, 때문에 수집된 첩보에 대한 전문가의 통합, 평가, 분석 작업은 필수 불가결하다라는 거죠. 그럼 분석 과정에서 할 수 있는 게 뭐야? 통합, 평가, 분석이라는 거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생자료 또는 첩보를 국가안보에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완제된 정보로 변화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거 아는 거고. 그럼 정보 분석의 단계를 봐봐, 여러분. 첫째는 수집 첩보의 분류, 기록 단계다. 그렇죠? 분류하고 기록 단계이고, 사실 이건 뭐 처리라고도 할 수 있는데, 여기부터를 뭐라고 보는 거야? 이게 분석이라고 보는 거야, 이게. 자, 그 다음에 둘째는 수집 첩보원의 신빙성과 첩보의 신뢰성이다. 사실 신빙성하고 신뢰성은 어때? 둘 다 믿을 수 있다는 건데, 이제 그냥 이렇게 알아도,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는 뭘 쓰는 거야? 신빙성이란 말을 쓰는 거고, 어떤 사물이나 사람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뭘 쓴다? 신뢰성이란 말을 쓴다. 그래서 이제 증인 하면 어때요? 증인의 말을, 그치, 믿을 수 있다. 이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신빙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법률 용어인데, 신뢰성, 신빙성 뭐 다 똑같은데, 그렇죠? 이런 게 시험에 나지는 않는다. 이게 사실 중요한 건 아닌데, 사람, 그렇죠? 수집 첩보원의 신빙성과 첩보의 신뢰성을 평가한다. 우리가 이제 신뢰할 수 있다는 말에는 뭐가 있어? 야, 이 무기는 신뢰할 수 있어. 그러면 어때? 성능이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런 걸 신뢰성이라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사람이 뭐 성능이 유지된다. 이건 좀 이상하잖아. 그래서 어때? 그 사람 말을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신빙성이라고 하는 거야. 자, 어쨌든 자, 신뢰성과 신빙성을 평가하는 단계가 어때? 두 번째 단계다. 자, 세 번째는 어때? 수집된 첩보에 의미를 부여하고 이미 알려진 사실과 대조를 통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것. 동그라미 쳐, 여러분. 자, 결론을 도출해내는 분석 단계다. 분석 단계가 뭐 하는 거예요? 결론 도출. 자,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분석된 첩보들을 하나의 큰 그림으로 통합하고, 자, 마지막으로 이를 근거로 미래에 대한 예측을 판단하는 해석 단계. 예측 판단을 하는 게 뭐예요? 얘가 해석. 첩보들을 하나의 큰 그림으로 통합하는 거, 그치? 통합되고 마지막으로 이를 근거로 미래에 대한 예측 판단하는 해석 단계를 들 수 있다. 자, 엄격한 의미에서 정보 분석은 이 5단계를 통해서 미래의 개연성을 예측할 수 있어야 그 유용성이 높아진다라는 말이죠. 자, 이제 앞에서 다 한 건데 용어들이 조금 다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용어가 약간 바뀌어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정보 생산물의 구분이에요.
정보 분석의 결과로 얻어지는 정보 생산물은 크게 기초 서술 정보. 이게 뭘까요, 여러분? 기초 서술 정보가 우리가 앞에서 배운 기본 정보를 어때? 기초 서술 정보라고도 부르는 거야, 이게. 자, 현용 정보가 있고 어때? 경보 정보다. 그치? 이건 뭐 경고 정보, 경보 정보 이렇게 부를 수 있고, 평가 판단 정보인데 어때요? 평가 판단 정보는 뭐가 되는 거예요? 판단 정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본 정보, 현용 정보, 그렇죠? 판단 정보 이렇게 나눌 수 있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배운 기본 정보라는 게 뭐냐라는 거죠. 기초 서술 정보. 기초 서술 정보는 대상 국가 또는 어때? 조직의 역사, 지리, 경제력, 군사력과 같은 고정된 기초적 사실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다 라는 거죠. 이렇게도 나올 수 있다. 이게 기본 정보다 라는 거죠. 기초 서술 정보. 자, 그 다음에 현용 정보. 현용 정보를 보면, 자, 현용 정보는 최근 또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보고하는 정보다라는 거죠. 그렇죠? 현재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보고하는 정보를 현용 정보라고 한다. 자, 그 경보 정보는 그렇죠. 워닝 앤 인디케이션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경보 정보는 주요 적국의 군사 동향 등을 사전에 탐지해서 그 기습 공격을 예방하거나 대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정보인데, 여러분 경보 정보는 어디 들어갈까요? 얘는 현용 정보하고 판단 정보 사이에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그렇지? 그 경보 정보는 어디에 들어가? 그렇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현용 정보에 들어간다. 현용 정보.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현용 정보, 경보 정보를 묶어서 뭐라고도 하는 거야, 그렇죠? 현용 정보라고 하는 거야, 이거를. 자, 근데 이제 판단, 평가 정보예요. 평가, 판단 정보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을 예측, 판단해주는 정보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보의 질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정보의 퀄리티를 높여줄 수 있는 게 뭐냐라는 거죠. 자, 적실성이다. 그치, 여러분. 적실성이라는 건 뭐예요, 얘는? 적합성. 이렇게도 번역하거든. 자, 그러니까 관련이 있단 말이야. 이게 관련이 있다. 자, 국가안보정책 수립에 적실성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렐러번트라는 얘기잖아. 그치? 얘가 관련이 있다. 관련이 있어야 한다. 정보 분석은 학문과 다른데 학문은 어때? 진실 그 자체의 추구를 목적으로 하나 정보 분석에서 얻어내는 사실이나 진실은 올바른 국가안보 정책에 수립하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도구에 지나지 않으니까 관련된 거여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적시성 이건 이제 아는 거죠. 적시성은 좋은 정보란 적시성이 있어야 하는데 시의성이라고도 하잖아. 시의성, 적시성은 뭐예요? 제때 그치 공급돼야 된다라는 말이죠. 자, 아무리 정확하고 핵심을 찌르는 정보를 하더라도 정책 수립의 시의성을 놓치게 되면 시의성에도 동그라미 쳐 여러분. 적시성하고 어떻게 시의성 같은 말인데 정보로서의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어때요? 정보 분석은 항상 시간적 제약을 전제로 한다. 이것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게 생각을 해봤을 때 그쵸? 자, 정보 분석하고 일반적 학문하고 다른 점은 뭐가 있어? 라고 했을 때 그쵸? 적시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그쵸? 우리 정보 분석이 일반적 학문과는 다른 점이다. 자, 그 다음에 3번 봐봐 여러분. 3번. 자, 정보 소비자의 소요 요청에 부합된다. 자, 정보 소비자의 소요 요청에 잘 부합되는 정보 분석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아무리 생산된 정보가 깊고 광범위하다 할지라도 정보 소비자의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정보 분석의 의미는 없다. 그러면 여러분 잘 봐. 지금 부합된다라는 걸 뭐라고 돼 있어? 영어로 보니까 테일러드라고 돼 있잖아. 그치? 잘 재단된 내 몸에 맞는 뭐 이런 뜻이잖아. 그렇지? 얘는 뭐하고 비슷해? 뭐하고 비슷할까요? 적실성하고 비슷하잖아. 이해하셨죠? 적실성과. 자, 그러니까 여기 잘 알아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적실성하고 적실성은 어때? 렐러번트라고 돼 있고 얘는 어때? 부합된다라고 하면 어때? 테일러드라고 돼 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정보 분석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아무리 어때요? 생산된 정보가 깊고 광범위하다 할지라도 정보 소비자의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정보 분석의 의미는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관련된다는 거하고 어때요? 적절히 재단돼 있다는 거는
다른 말이지. 아니, 그치, 비슷하지만, 관련돼 있어야 도움이 되는 거고, 그쵸? 적절히 재단돼 있어야 도움이 되는 건 맞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표현한 거야? 부합된다고 표현한 거야, 그치? 부합한다는 것과 적실성이 있다는 것은 약간 느낌이 다르다, 그쵸? 자, 그래서 이제 잘 봐야 돼. 자, 그리고 그러나 여기서 유의할 점은 정보 소비자 요구에 부응은 하지만 분석관 스스로가 정치화하여 분석의 객관성을 상실해서는 안 된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정보의 정치화 되는, 그치, 위험성이 있는 건 뭐라는 거야? 이게 정보 소요 요청에 부합한다라는 거죠. 소요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소요라는 건 이게 필요한 바를 소요라고 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소요는 필요한 뭐 이런 뜻이야, 그렇지? 자, 그러니까 정보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요청에 부합해야 된다. 이걸 뭐라고 하는 거야? 테일러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간결성과 명료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정보 보고에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사항은 정보 보고가 간결하고 명료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 지금 프린트에서 5페이지 하는 거예요. 프린트 한 장 넘겨보면 어때요? 거기 5페이지.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간결해야 한다는 것은 어때? 복잡한 현상을 왜곡 없이 단순화시켜서 정보 소비자의 이해를 도와주는 것을 의미한다. 아, 이렇게 나오면 그치, 간결하다는 게 그렇지, 이게 잘 모를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간결하다는 의미도 알아도 복잡한 현상을 왜곡 없이 단순화시키는 것을 뭐라고 한다? 간결하다고 하는 거야,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의미 명료성이라는, 그렇죠, 명료성이란 알려진 사항과 알려지지 않은 사항을 명확히 해서 분석된 정보 보고의 한계를 분명히 해주는 것, 이걸 뭐라고 한다? 명료성이라고 한다. 자, 뭐 여기까지는 뭐 되게 쉬웠어, 그렇죠? 이거를 넣은 이유는, 이제 프린트로 하는 이유는 여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정보 분석 이론적 시각이다, 그렇죠? 정보 분석 이론적 시각. 자, 그러면 정보 분석에 대한 이론적 접근은 어때요? 크게 기술학파와 과학적 예측학파, 기회분석학파로 구분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넘겨서, 자, 기술학파예요. 기술학파. 1번 일단 보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기술학파의 시각에 따르면 정보 분석의 기능이란 비밀리에 수집된 첩보에 대한 어때요? 전문가의 견해를 정책 결정자들에게 전달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자, 따라서 분석관의 역할은 영상 첩보나 암호 첩보를 기술적으로 해석해주고 그 의미를 정보 소비자들에게 전달해 주는데 그친다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기술이라는 건 여러분 디스크라이브가 뭐죠? 묘사한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뭐 크래프트, 도구, 기술, 어떤 뭐 스파이 기술 이런 거 있잖아, 그치? 우리가 어때요? 스파이 기술을 어때? 트레이드 크래프트라고 하는데 크래프트라는 게 뭐 도구, 기술 이런 거였었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기술학파라는 건 크래프트라는 의미야, 디스크라이브라는 의미야? 단순히 기술하는데 그친다라는 거잖아, 그치? 이게 기술, 디스크라이브라는 의미잖아, 그치? 근데 어때? 여기서 또 기술이라는 말은 우리가 어때요?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어떤 도구다, 기술이다, 기법이다 이런 뜻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둘 중에 어떤 의미일까요? 아이, 시험에 나는 것도 아닌데 찍어봐. 뭐 어떤 의미야? D, C 어떤 거예요? 아이, 그치, 중요한 게 아닌데 자신감을 가져, 여러분. 크래프트란 의미야, 크래프트란 의미, 그쵸? 기술이란 말이다. 거기 보면 영상 첩보나 암호 첩보를 어때 기술적으로 해석해주고 그 의미를 어때 정보 소비자들에게 전달해 주는데 그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3번 안보 정책 수립과 관련된 분석은 정책 결정자들의 어때요 고유 영역에 속한다. 자, 그래서 다시 기술학파는 뭐가 정책 결정자들한테 속한다는 거예요? 분석이. 이해했지? 분석이. 그래서 분석이 정책 결정자들의 고유한 영역에 속하며 분석가들은 단지 기술적 조언자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쳐, 여러분. 과거 소련에서는 어때? 정보 분석이 이러한 기술적 시각에 이해되어져 왔다라는 거죠.
이해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분석을 하지 않고 뭐예요? 최고 통치자한테 어때? 직접 정보를 갖다 주는 게 뭐예요? 이게 구소련의 방식이었잖아요. 그치?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게 기술학파다라는 거죠. 자, 프린트 가져와야죠. 프린트. 그쵸? 자, 그 다음에 과학적 예측학파예요. 과학적 예측학파. 자, 과학적 예측학파의 원조는 어때? 미시아의 분석 부서를 만드는 데 큰 공헌을 한 셔먼 켄트. 아이, 기억해 여러분. 과학적 예측학파는 셔먼 켄트다. 자, 켄트에 따르면 정보 분석은 과거와 같이 사실들의 단순한 서술을 넘어서 사회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미 발생한 사건들이 인과관계를 규명해내고 이를 근거로 해서 미래에 대한 예측 판단을 하는데 그 주요 기능이 있다라는 거죠. 기술학파는 이런 거 누가 해야 된다는 거야. 이런 거. 아, 그치. 이거는 어때요? 최고 정책 결정자가 해야 된다는 건데 우리가 어때요? 과학적 예측학파는 분석가들이 어때요? 분석관들이 여기까지 해야 된다는 거야. 자, 또한 분석의 대상은 어때? 단순히 비밀 첩보만이 아니라 공개 자료까지도 포함해야 한다라는 거죠. 자, 특히 켄트가 강조하는 것은 정보 분석관들이 정책 결정자들이 요구에 주목할 필요가 있지만 너무 지나치게 그들이 요구에 부합하면 연구 결과가 정치화되고 객관성이 상실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이 사람들은 분석이 뭐라는가 이게 과학이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치? 분석이 과학이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때? 아, 과학이라는 게 어때? 객관성을 상실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어때요? 이게 객관성이 상실되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 그치?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정보 소비자들이 요구에 부합하다가 어때요? 이게 정보가 정치화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봐봐. 3번. 정보 분석에 대한 사회과학적 접근은 자, 콜비도 동그라미 쳐. 자, 콜비가 그렇죠. CIA 국장 재직 기간 중에 더욱 강조된 바 있다라는 거예요. 6페이지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콜비 국장은 모든 정보기관들이 어때요? 사회과학적인데, 그치, 화학이 아니라 사회과학적 방법론과 기술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미래에 대한 예측, 판단 능력을 고양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자, 사실 오늘날 CIA를 포함한 모든 정보기관들은 대부분 이와 같은 사회과학적 방법론을 정보 분석에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앞에서 배웠을까 안 배웠을까? 아이, 배웠어. 앞에서 63페이지 펴봐 여러분. 63페이지. 자, 63페이지를 펴보면 자, 책 63페이지를 보세요. 자, 거기 그쵸. 국가정보학의 성격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치? 국가정보학의 성격에서 국가정보학이 뭐예요? 기술 또는 과학으로서의 국가정보학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앞에 기술이어야 한다. 기술이면 충분하다라는 게 뭐예요? 이게 그치? 기술학파가 되는 거고 이게 어때? 국가정보학이 과학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게 뭐예요? 얘가 뭐라고 돼 있는 거야? 과학적 예측학파라고 돼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봐. 행태주의 하면 뭐하고 관련이 있겠어? 이거는 행태주의 하면 얘는 과학적 예측학파랑 관련이 있겠지. 이해했어요? 꼭 기억해줘.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 반복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다 페이지 63페이지라고 써놓고 아, 이것과 관련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우리가 기회 분석학파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치? 기회 분석학파. 자, 기회 분석학파는 뭐니? 그러면 기회 분석학파는 일반적으로 켄달이다. 켄달. 이 사람은 어때? 켄트가 아니라 켄달이에요. 켄달. 켄달 분석학파로도 어때? 통용되는데 켄달에 따르면 정보 분석에 있어서 중립성이나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켄달학파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정보 분석과 사회과학 기법은 완전히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차이점을 강조하려고 하는 거고 과학적 예측학파 같은 경우에는 어때? 아이, 그 비슷하잖아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켄달에 따르면 정보 분석에 있어서 중립성이나 있을 수 없다. 그럼 이 중립성이라는 게 뭐야? 객관성 같은 거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자,
정보 분석은 정책 결정자들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어디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야? 기술학파 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지, 그렇지? 기술학파 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건데 우리가 기술학파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기술학파 같은 경우에는 정보 소비자가 그치 옛날에 부시 대통령이나 지금 뭐 푸틴이나 이 사람이 정보 전문가라면 어때? 자기들이 판단할 수 있겠지만, 그치? 아니 그 꼭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치? 영화 배우 하는 젤렌스키도 뭐 영화 배우 했었고 옛날에 레이건 대통령도 영화 배우였잖아. 잘 모를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어때요? 조금 도움을 주겠다라는 거지. 이해하셨죠? 자, 그러니까 앞에서 배운 뭐하고 비슷해? 얘는 과학적 예측학파는 행태주의랑 비슷하다고 했잖아, 그치? 행태주의 영향을 받은 거잖아. 그럼 기회 분석학파는 뭐에 영향을 받은 거야? 행태주의하고 비슷하지만 완전히 의미가 다른 게 있었죠? 그게 뭐죠? 행동주의하고 비슷한 거지. 이해하셨죠?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자, 그래서 정보 분석은 정책 결정자들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주요 적대국 지도자들이 위협과 취약점을 파악하고 이를 아국 정책 결정자들이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회로 활용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를 분석하는 활동이잖아. 이게 위협과 취약점을 파악한다는 게 어때요? 정보 분석 활동이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어떻게 기회로 활용해야 된다. 그래서 기회 분석학파를 봐봐 여러분. 오퍼튜니티라는 게 뭐예요? 이게 기회라는 말이잖아. 그러면 기회에 초점을 맞춘 분석 뭐 이런 뜻이잖아. 여기서는 그렇지? 이거를 이제 뭐라고 번역한 거예요? 기회 분석학파라고 번역한 거야. 자, 그래서 따라서 정보 분석과는 정책 결정자들과 멀리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어때? 이들의 선호성을 파악하고 이를 정보 분석의 준거로 삼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뭘 강조하겠어요? 정보 순환 단계에서, 그치? 정보 순환 단계에서 우리가 어때? 영향을 미칠 수가 뭐 있어야 된다. 행동주의도 되고, 그쵸? 그 다음에 우리가 정보 생산자와 정보 소비자의 어때? 유기적 협력을 강화하는, 그쵸? 뭐라고 할 수 있어? 이게, 그치? 정보 피드백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치? 피드백, 환류 같은 걸 강조하겠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환류나 뭐 이런 걸 강조하는 게 어때? 얘가 기회 분석학파예요. 자. 그러면, 자, 우리나라, 그쵸? 우리나라. 자. 이걸 왜 빼먹었냐 하면 이게 문정인 교수님이 쓴 건데, 그쵸? 문정인 교수님이 어때요? 국가정보학자들 중에서는 어때? 이 사람이 최고위직이야. 국가정보학자 중에 이 사람은 외교안보 수석이었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치? 정보나 안보에 관한 걸 어때요? 전부? 그치? 총책임 졌던 사람이잖아.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치? 우리나라, 자, 미국과 한국의 정보 분석의 시각. 자, 이게 비교해 놔서 굉장히 이제 잘 썼다. 자, 그럼 비교론적으로 평가해 볼 때 어때? 미국은 일반적으로 어때요? 미국은 방대하잖아. 그치? 전문가들도 많고. 하니까 뭐예요? 켄트 유형의 과학적 분석 유형을 강조해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뭘 강조해? 아까 기술학파는 누가 선호한다고 했어요? 소련, 구소련, 뭐 러시아도 마찬가지지, 그치? 우리가 푸틴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그 분석관들이 분석해 오려고 야 그냥 가져와라고 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독재 국가일수록 어때요? 기술학파 쪽에 가깝다. 이해하셨죠? 그런데 민주국가일수록 어때요? 분석관들의 객관적 견해가 필요한 거야, 이거는. 그래서 어때요? 과학적 예측학파. 그러면 켄트의 어때요? 과학적 예측학파. 자, 켄트의 유형의 과학적 분석 유형을 강조해 왔는데 이는 2000년 5월 CIA에 어때 새롭게 설립된 셔먼 켄트의 어때 정보 분석학교. 동그라미 쳐 여러분. 2000년 5월이다. 자, 이제 또 나와 뒤에 가서. 자, 교육 지침에도 어때 분명히 나타나 있다라는 거죠. 한국도 중요해. 한국도. 자, 한국은 기회 분석학파 유형에 가깝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시 한국은 어디에 가까워? 이거는 이 사람이 어때? 외교안보 수석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 보면 이제 맞는 거야. 이거는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다른 교수님들이 어때요? 한국이 왜 기회 분석학파야? 그러면 네가 해봤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그렇죠? 자, 그러니까 가깝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1차적으로
미국에 비해서 한국 정보기관 분석부서의 어때? 상대적 영세성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분석관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치? 그치. 또 뭐예요? 그렇게 전문적이지도 않다. 사실 뒤에가 보면 전문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생각해봐요, 여러분. CIA 요원이나 FBI 요원은 여러분 생각에 어떤 느낌이 있어? 그치. 굉장히, 그치. 원빈 생각나지? 아저씨에서. 원빈처럼 어때요?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딱 보면서 어때요? 이걸 이렇게 싹 긋고, 권총을 하나 차고, 이럴 것 같지만, CIA나 어때요? FBI 분석관들은 어떻게 돼 있어? 총이 무거워. 그러니까 어때? 총은 일단 어디에? 서랍속에 넣어놓고, 그치? 약간 배 나오고, 저하고 비슷하단 말이에요, 분석관이. 그치? 그러니까 학교에서 보는 교수님이나 어때? 그치? CIA나 FBI 있는 분석관이나 비슷해. 이해했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분석관은 뭐하고 비슷한 거야? 학자랑 비슷한 거야, 학자랑. 이해하셨죠? 그래서 한국 정보기관의 분석부서의 상대적 영세성과 낙후성이 기인한다고 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나 위협 환경의 정보기관의 역사성도 크게 작용하고 있는데 한국 국가정보기관은 북한으로부터의 군사위협에 대한 조기 경보 체계를 확고히 하고 대통령이란 최고 지도자에 대한 보좌를 최우선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은 그래도 어때요? 분석에 있어서는 뭘 가져? 정보 소비자로부터 약간 독립성을 가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정보 소비자로부터 가장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게 뭐가 되는 거야? 과학 예측학파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조기 경보 체계를 확고히 하고 대통령이란 최고 지도자에 대한 보좌를 최우선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집뿐만 아니라 분석 분야에 있어서도 정책 결정자들의 선호를 크게 반영하는 경향이 있다. 자, 꼭 기억해 여러분. 미국은 과학 예측학파. 우리나라는 어때? 기회 분석학파다. 이해하셨죠? 이런 건 이제 시험에 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분석 대상의 분류다. 그렇죠? 이거는 어때요? 지금 프린트 하는 거예요, 여러분. 프린트 7페이지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분석 대상의 분류는 그렇죠? 자, 이거 앞에서 한 거야 또. 자, 정보 분석 대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째 분석 대상은 개념적으로 분류하는 것이고 둘째 분석 대상은 기능적 분류이며 마지막으로 분석 대상은 지역별로 분류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개념적 분류다. 이 뒤에 가서 또 나와. 그렇죠? 근데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또 한 번 하는 거야, 이거는. 자,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때요? 교수님마다 맨날 똑같은 말을 한다. 그렇죠? 용어가 조금씩 다를 뿐이에요. 자, 그러면 뒤에 가서 또 하는데 어쨌든 지금 또 보는 거예요. 개념적 분류에는 뭐가 있냐 하면 일반적으로 분석 대상의 개념적 분류는 공개된 사실, 비밀, 역정보, 미스터리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잘 봐. 이게 공개된 사실이든 비밀이든 역정보든, 그치? 역정보를 또 뭐라고도 하냐면 얘는 기만 정보라고도 해. 그 다음에 미스터리를 뭐라고도 부르냐면 불가사의라고도 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공개된 사실을 뭐라고 하냐면 이미 알려진 사실 이렇게도 해. 용어가 이제 다 똑같은 거야. 그쵸? 영어로 보면 똑같은데 용어를 좀 통일해 줬으면 좋겠지만 어때요? 자, 그냥 자기 마음대로 쓴다. 그래서 어쨌든 자, 영어를 보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자, 그러면 잘 봐. 공개된 사실이에요. 근데 어쨌든 공개된 사실이든 비밀이든 역정보든 미스터리든 전부 뭐가 된다는 거예요? 분석 대상이 된다라는 거죠. 분석 대상이 된다. 자, 그럼 공개된 사실을 봐봐요, 여러분. 공개된 사실이란 공개 출처를 통해 얻어진 첩보 또는 시각적으로 확실성을 갖고 확인할 수 있는 일련의 첩보를 총괄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공개 출처를 통해서 얻어진 첩보 또는 시각적으로 확실성을 갖고 확인할 수 있는 일련의 첩보들을 뭐라고 한다? 공개된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전통적으로 국가정보기관은 공개 출처 첩보보다는 비밀리에 수집된 첩보의 분석에 더 큰 관심을 기울여 왔다. 이건 앞에서도 몇 번 봤잖아. 그렇죠? 그러나 정보혁명과 민주화, 각 국가기관의 투명성, 그리고 민간단체의 연구 수집 능력 강화 등 공개 출처 자료 및 첩보의 중요성을 과거 어느 때보다 증대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공개된 사실도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분석 대상이 된다라는 거죠. 자, 한 예로 대부분의 국가정보기관들은 어때? 영국 국제전략연구소의 어때? 밀리터리 밸런스다, 그쵸? 아이 뭐, 그치 이게 그치 군사 균형 뭐 이런 거고, 스웨덴 평화연구소 연감이라는 건 매년 내는 거라고 했잖아요. 자, 뭐 제인스 위클리 같은 어때? 공개 출처를 통해서 주요 국가에 대한 군사 첩보를 수집하고 있다. 자, 더구나 인터넷 혁명에 따른 공개 정보의 확산은 자, 거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공개 정보의 중요성을 절감케 해주고 있어요. 자, 절실하게 느낀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자, 특히 CNN이나 팍스뉴스 같은 TV 매체의 역할이나 뉴욕타임즈 등의 어떤 현안 문제에 대한 언론 매체들이 심층 보도는 종종 현지 파견관, 여러분 파견관이 뭐예요? 이게 이거 인텔리전스 오피서라고 돼 있잖아요. 그치? 정보관이다, 정보관. 그러니까 그치, 자기가 외교안보 수석이면 그냥 마음대로 용어를 써도 되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여기 이제 시험에 똑같이는 아니지만 어쨌든 용어가 약간 다르게 나올 수 있어. 근데 용어가 다르게 나왔다고 어때? 여기에 대해서 뭐 할 필요가 없다? 이제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 자, 그래서 어때요? 정보관을 통한 그치 첩보 수집보다 그 유용성이 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따라서 과거 어느 때보다 공개 정보가 어때요? 정보 분석 주요 대상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그러나 분석관들은 공개 출처 첩보를 다루는 데 있어서 신뢰성의 문제, 그렇죠? 역정보의 위험, 그리고 주요 첩보의 선택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 자, 이게 이제 공개된 사실이야, 그렇죠? 이미 알려진 사실. 자, 그다음에 이제 비밀도 뭐가 되는 거야? 분석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죠. 엄격히 말해서 국가정보기관의 역할은 바로 비밀을 수집하고 분석해서 이를 국가안보 정책에 기묘하게 활용하는 데 있다라는 거죠. 비밀이라 하면 통상 외국 정부가 외부에 대한 공개를 회피하고 은닉하려는 일련의 현안 문제, 상황, 정책 과정을 의미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앞에서 말한 뭐예요? 비밀 생각하면 되는 거 이거는. 그래서 상대국이 어때? 지금, 그치? 알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을 뭐라고 한다? 비밀이라고 하는 거잖아. 그쵸?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번 비밀은 다분히 인위적 성격을 띈다. 왜냐하면 국가마다 비밀 분류에 관한 규정이나 법령이 있고. 그러니까, 규정이나 법령이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치? 이게 비밀인 나라도 있고 아닌 나라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어때? 비밀이라는 게 굉장히 인위적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속성적으로 얘는 비밀이 아닌 거, 이런 건 없는 거야.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비인위적인 성격을 띈다. 그럼 맞는 거야, 이런 거. 자, 이런 건 중요한 선지다. 자, 비밀은 다분히 인위적 성격을 띠는데, 이 의미는 비밀 분류에 관한 규정이나 법령이 있고, 이에 따라 비밀을 생산하기 때문인데, 북한의 경우처럼 극도로 폐쇄된 국가에 있어서는 거의 모든 것이 비밀로 분류될 수 있어. 그렇죠? 반면에 개방된 국가일수록 비밀의 범주는 뭐 줄어들기 마련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나 일반적으로 주요 인사의 신상 정보, 동그라미 쳐, 주요 첨단 병기 성능 및 재원, 그리고 어때요? 정보 보안 기구의 구성, 인원, 예산 등은 어때? 비밀로 분류된다. 그렇죠? 이런 것들은 비밀이다. 그러니까 주로 이런 것들은 정보 분석 대상이 뭐에 속하니? 그럼 뭐예요? 이 비밀에 속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비밀 분석에 있어서 가장 큰 애로사항,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분석이잖아. 이건 앞에서도 나온 거니까. 그러면 애로사항의 확인사항의 제약과 어때? 그에 따른 불확실성. 다시 비밀은 우리가 어렵게 수집한 정보니까 뭐예요? 그치? 불확실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쵸? 특히 폐쇄된 적대국의 경우 수집된 첩보에 대한 체계적 검증이 지극히 제한. 검증돼야지 불확실성 해소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검증이 어렵기 때문에 어때요? 얘는, 그치? 불확실성이 비밀에서는 가장 큰 문제야. 뭐 할 때? 분석할 때. 이해하셨죠? 자, 특히, 자, 폐쇄된 적대국의 경우 수집된 첩보에 대한 체계적 검증이 지극히 제한되기 때문에 현실과의 괴리와 모호성을 염두에 두고 어때? 분석에 임해야 된다라는 거죠. 바로 여기서 비밀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 분석은 수집된 첩보를 근거로 이론과 가설을 설정하고 연역적 또는 어때? 기납적 유추 과정을 거친 후에 확률적 판단. 동그라미 쳐 여러분. 불확실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지. 그러니까 어때요? 확률적 판단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확률적 판단. 그렇지? 우리가 확률적인 예측 판단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거죠. 자, 연역적
정책하고 귀납적 방법은 어떻게 되는가? 이거는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여러분. 이거는 이거지. 제가 정보사회론에서도 설명을 했었는데 이제 그 정도 알고 있으면 돼. 뒤에 가서 조금 더 설명할게요. 연역적과 귀납적 방법은. 자, 그 역정보잖아요. 역정보, 그렇죠? 역정보도 뭐가 된다? 분석의 대상이 된다. 역정보도 주요한 분석 대상이 된다라는 거죠. 자, 역정보란 적대국이 상대국 분석관들을 기만하고 우판케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틀린 왜곡된 정보를 지칭하는데, 역정보에 관한 사례들은 어때요? 이게 언제부터? 트로이 목마도 역정보잖아, 그치? 트로이 목마, 여러분 트로이 목마 알죠? 자, 엄청난 트로이 목마를 엄청나게 만들어 놓고 어때? 거기다가 군대를 그치 잠입시켰다가 성안으로 끌고 들어가니까 어때? 밤에 얘네들이 나와가지고 어때? 성문 열고 그치 이겼다라는 게 어때? 트로이 목마잖아, 그쵸? 자, 어쨌든 트로이 목마. 자, 제2차 세계대전의 가짜 패튼 장군이다. 자, 가짜 패튼 장군은 또 뭐하고 관련이 있냐 하면, 우리가 어때요? 더블 크로스 작전 알지? 더블 크로스 작전은 뭐와 관련이 있다고 그랬죠?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랑 관련이 있다고 했잖아. 이해하셨죠? 그래서 어때? 역정보를 흘려가지고 어때요? 우리가 노르망디로 상륙하려고 하는데 어때? 다른 곳에 가서 지키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치? 그 다른 곳에 가서 지키도록 만드는데 어때? 그치? 독일에는 누가 있었냐 하면 롬멜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뭐야? 이 전차의 신이잖아. 롬멜 장군이. 이해하셨죠? 그래서 전차의 신이라서 롬멜 장군 뭐냐 하면, 우리는 어때? 제공권이 없기 때문에, 그치? 얘네가 어때? 상륙할 때 해안선을 지켜가지고 어때? 상륙할 때 이걸 못 잡으면 우리는 전차가, 지금도 봐봐 여러분, 제공권이 장악되지 않으면 어떻게? 생각해봐. 탱크하고 비행기하고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비행기가 이기지. 그치? 탱크로 비행기를 어떻게 잡어?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때? 우리는 상륙할 때 못 막으면 어때? 우린 전쟁 집다라고 해서 어때? 해안선에다 해야 되는데, 해안선을 어때? 기갑 전차로 얘를 어때요? 지켜야 된다고 주장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상한 데 가서 지키고 있다가 노르만디 상륙 작전에서 어때? 패전했다. 이게 뭐예요? 더블 크로스 작전이잖아. 근데 이제 이쪽 연합군 측에는 누가 있었냐 하면, 여기는 어때? 롬멜 장군이 있었는데 저쪽엔 누가 있었어요? 패튼 장군이 있었단 말이야. 이 사람도 어때? 이 사람도 롬멜 장군이 어때요? 이렇게 떠난 다음에 아파가지고 어때? 떠난 다음에 그렇지. 패튼도 거기서 이겼던 사람이니까 독일도 어때? 패튼 장군을 어떻게 한 거예요? 굉장히 신경 쓰고 있었다. 그러니까 근데 패튼이 어때? 사병을 하나 패가지고, 그렇죠? 꼭 보세요, 여러분. 제가 가짜 패튼 장군도 내가 유튜브에도 올려놨거든. 그래서 어때? 꼭 봐봐. 그래가지고 어때? 미국에서 그치 장군이 사병을 패면 이러면 그치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어때?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어때? 야전에서 지휘를 할 수는 없게 되고 어때? 그랬는데 패튼 장군을 어떻게 하는 거야? 다른 데 갖다 놓고 여기를 칠 거다라고 하니까 롬멜 장군이 거기 가서 지키고 있다가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어떻게 됐다? 그치 막을 수가 없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역정보야 이것도. 자, 그 다음에 냉전시 유리 노센코 사건이다. 그치, 유리 노센코 사건은 뭐냐 하면, 이 사람이 어때요? 이 사람이 소련에 뭐였어? 이게 소련의 정보관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때요? 망명했단 말이에요. 망명했는데 그래서 이제 잘하고 있었는데 어때? 미국에서 실제로 이 사람이 실제로 망명한 건지 이중 간첩인지 몰라가지고, 그쵸? 근거도 없이 어때? 3년 동안 이 사람을 어때? 그렇지, 독방 같은 데 가둬놓고 맨날 고문하고 이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요즘에 이제 와서 밝혀진 건데, 이 사람이 어때? 이중 간첩이 아니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때? 인권이 굉장히 침해된 사례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런 게 나오면 뭐예요? 역정보.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이거 말고도 뭐가 있어요? 더블 크로스 작전 같은 게 뭐예요? 역정보. 자,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역정보가 뭔지 이런 거 모르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런 거 나오면 가짜 패튼 장군, 가짜라는 말이 나오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역정보. 그렇죠? 자, 냉전시 유리 노센코 사건, 그 다음에 어때요? 트로이 목마 사건 나오면 역정보다. 역정보에 대해서도 뭐 할 필요가 있다? 분석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이제 역정보를 이용해 기만 공작에 대한 예방 및 탐지 실패는 매우 심각한 정보 분석의 실패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자, 왜냐하면 수집 첩보의 오류에 대한 분석 오류를 가져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분석 부서에 대한 정책 결정자들의 불신을 조장해서 한 국가의 국가 안보를 크게 위태롭게 할 수 있다.
한번 그치 뭐 지는 건 상관없지만 이제 어때요? 정책 결정자들이 분석관을 믿을 수 없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어때? 이게 정보 체계 자체가 이제 완전히 망가지는 시스템 자체가 이해하셨죠?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야. 따라서 첩보 출처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분석 평가의 정확성과 엄정성을 통해서 기만 공작과 역정보의 가능성을 철저히 가려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이 가장 오해하는 게 뭐냐면 미스터리예요, 미스터리. 자, 여러분 미스터리 하면 뭐가 떠올라? UFO, 귀신, 뭐 이런 거 떠오르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이해하셨죠? 그런 걸 미스터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이해했어요? 자, 그러니까 분석해도 어때요? 확률이 똑같아서 어때요? 이거 판단할 수가 없는 문제, 이런 걸 뭐라고 하는 거야? 얘를 미스터리라고 하는 거야. 사람의 주관적 인식이나 동기 같은 거를 어때요? 이거를 분석한다고 알 수가 없잖아. 이런 걸 미스터리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FBI에서 어때? 그치, 이상한 사건 옛날에 뭐가 있었어? 드라마도 있었어. 자, 멀더 나오고 어때? 스컬기 나오고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미스터리라는 건 뭐야? 분석해도 어때? 어떤 결론을 도출할 수 없는 것을 뭐라고 한다? 이걸 미스터리라고 한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일반적으로 미스터리라 하면 비밀 정보 수집. 다시 아까 비밀 정보에서 뭐가 있다고 했어요? 불확실성이 있다고 했잖아. 그치? 그래서 뭐예요? 미스터리가 중요한 거야. 자, 그러면 비밀 정보의 수집 분석만으로 규명해낼 수 없는 의문사항이나 현안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다시 별표해. 비밀 정보의 수집 분석만으로는 규명해낼 수 없는 의문사항이나 현안, 이걸 뭐라고 한다? 미스터리라고 한다. 그쵸? 이거 불가사의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미스터리가 발생하는 이유는 어때? 국가안보와 관련된 일련의 결정이나 사건들을, 자, 동그라미 쳐 여러분, 불확실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특히 불확실성을 특징으로 하는 게 뭐였어요? 비밀이었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비밀이 분석 대상이 된다고 했잖아. 비밀을 분석해 봤는데 어때? 판단이 안 돼.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불가사의가 된다. 자, 그러면 그쵸? 여기서 불확실성은 바로 어때? 동그라미처럼 별표해. 인간 행동의 의도, 선호성, 심리 구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이렇게 나왔을 때 인간 행동의 의도, 선호성, 심리 구조, 이게 뭐에 속해? 그럼 뭐에 속한다? 이게 미스터리에 속한다라는 게 중요한 거야.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그리고 의도, 선호성, 심리 상태는 어때? 수시로 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사람이 그치 마음이 바로 변할 수가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미스터리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정보 분석에 있어서 어때? 구조와 행위자 간의 역동적 관계를 규명해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뭐예요? 정보사회론에서 뭐가 있었죠? 구조화 이론이 있었지. 그럼 구조화 이론이 뭐라고 그랬어?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을 어떻게 한다는 거야? 결합한다는 거잖아. 그럼 여기 봐봐. 똑같이. 자, 그러면 구조와 행위자 간의 역동적 관계를 규명해낸다고 했잖아. 그럼 구조라는 게 뭐예요? 이 거시적 관점이고 행위자라는 게 어때? 미시적 관점인데, 그러니까 구조화 이론이라는 게 어때? 구조가 있고 행위자가 있을 때 이 행위자들이 뭐예요? 지금 구조를 만들어내는 게 그거를 분석한다고 알아낼 수는 없다는 거야. 이해하셨죠? 그걸 뭐라고 한다? 미스터리라고 한다. 불가사의라고 한다. 자, 그러면 얘가 중요한 거야. 자, 예를 들어서 대포동 2호 실험 발사와 관련된 북한의 의도는 무엇인가? 다시 이게 뭐라는 거야? 이게 의도는 무엇인가? 이게 뭐예요? 미스터리에 대한 가장 대표적 사례다라는 거죠. 자, 라는 분석 관계를 생각해 보자. 그렇죠? 분석 과제를 생각해 보자. 현실적으로 이러한 과제의 분석관들이 어때요? 정답을 들 수는 없다. 그렇죠? 그래서 뭐야? 미스터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야, 귀신, UFO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렇죠? 그 얘기하는 게 아니야. 자, 그러면 왜냐하면 대포동 2호의 실험 발사와 관련된 수많은 변수들이 어때요? 복합적으로 연동되어 있고 이들을 규명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북한의 의도를 알기 위해서는 어때? 여기 김정일이라고 되어 있네. 옛날 책이네, 그치? 자, 김정은이다. 그쵸? 요즘에는 김정일의 의도, 신호성, 그리고 어때? 심리 상태를 규명해야 하는데 어때? 이걸 규명할 수가 없다. 그치? 개인으로 어떻게 알아? 이거 모른단 말이에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의 의도와 선호성 그리고 어때 그에 대한 어때 김정일 및 북한 지도부의 어때 인지 구조와 결정 성향을 추적해야 하는데 이러한 가변적 심리 변수, 그치? 심리 변수는 어때 계속 변하는 거잖아. 그래서 어때 이러한 가변적 심리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여 주어진 분석 과제에 대한 정답을 제공하기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뭐가 된다? 미스터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넘겨. 그런데 3번이 중요한 거야. 그쵸? 이게 불가능하다고 해서 어때? 분석을 안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아까 뭐라고 했어요? 미스터리는 어때요? 이게 어떻게 시험에 날 수 있냐면, 자, 얘는 미스터리는 어때요? 우리가 결론을 도출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때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럼 어때? 틀린 거야. 그쵸? 자. 그러나 분석관들은 어때? 제한적이나마, 그쵸? 제한적이나마 개연성의 구조와 범죄를 밝혀냄으로써 돌발 사건에 대해서 그쵸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별표에 이런 점에서 미스터리 역시 어때? 정보 분석의 주요 대상이 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선지다. 이해하셨죠? 자, 알겠지? 그러면 시험에 이번에도 났어. 이번에도 여기가 이해하셨죠? 이게 이번에도 났기 때문에 꼭 기억해야 돼. 이거는 자.